영하 20도였습니다. 강바람이 뺨을 베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강가에서 12년을 보냈습니다. 탈북자가 어느 지점에서 강을 건너려 하는지, 얼음이 어디서 먼저 녹는지, 달이 없는 밤에 어느 쪽 그림자가 더 짙은지 손금 들여다보듯 깨고 있었어요. 그렇게 잡아 이 강으로 밀어넣은 사람만 수백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강을 건너는 게 저였습니다. 우리는 12명이었습니다. 낮에는 탈북자를 잡고 밤에는 탈북을 준비하며 버텨온 3년. 완벽하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몰랐어요. 12명 중 누군가가 우리를 팔고 있었다는 걸. 또 하나, 더 믿기 어려운 것도 몰랐어요. 제가 이 강으로 밀어 넣었던 사람 중 하나가 그날 밤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그 두 사람이 누구인지 자연스럽게 아시게 될 거예요. 새벽 5시였어요. 두만강 일대는 그 시간에 가장 조용했거든요. 순찰을 돌다 보면 강물 흐르는 소리, 바람 소리 말고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고요함이 좋았어요. 아니, 좋다기보다 익숙했거든요. 10살 때 처음 이 마을에 배치받아 12년을 보냈으니까요. 이 강이 제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보위부 국경 담당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그림이 떠오르세요? 총을 들고 서 있는 군인? 맞아요. 그런 면도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세밀한 일이었거든요. 누가 며칠째 장마단이 안 나오는지, 누구 집 불이 새벽에 꺼지는지, 누가 강 쪽을 자꾸 기웃거리는지. 사람을 읽는 일이었어요. 저는 그걸 잘했습니다. 너무 잘했거든요. 그날도 평범한 새벽 순찰이었어요. 동료 강민혁이 제 옆에서 하품을 참으며 걷고 있었거든요. 민혁이는 저보다 2살 어렸는데 입대 동기였어요. 어깨가 넓고 말이 없는 친구였는데 이상하게 옆에 있으면 든든했거든요. 우리는 그날도 별말 없이 강둑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때 무전이 들어왔어요. 3번 초소 북쪽 인원 발견. 즉시 출동. 저와 민혁이는 뛰었습니다. 2블록 거리였거든요. 강가 갈대밭 속에 사람 하나가 웅크리고 있었어요. 남자였습니다. 40대로 보였는데 얼굴이 흑빛이었거든요. 손이 터서 피가 굳어 있었고 신발은 한쪽이 없었어요. 강을 반쯤 건너다 잡힌 거였습니다. 민혁이가 먼저 팔을 잡았어요. 남자는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냥 잡혔습니다. 손에 힘도 없이 소리도 없이. 저는 신분증을 확인하려고 몸을 숙이다가 그 남자의 얼굴을 똑바로 봤어요. 그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알고 있었거든요. 이 얼굴을. 10년 전이었어요. 제가 이 강에서 처음 단독으로 탈북 시도자를 잡던 날이었거든요. 그때도 이 남자였어요. 그때도 이 강가였고, 그때도 한쪽 신발이 없었습니다. 10년 전 제가 직접 포승줄을 묶어 압송 차량에 태웠던 사람이 지금 또 제 앞에 있었어요. 그때 이 사람이 압송된 뒤 어떻게 됐는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그게 우리가 알 바가 아니었거든요. 처리하고 나면 끝이었어요. 근데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또 여기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이 사람은 왜 또 여기 있는 걸까? 그 끔찍한 걸 겪고도 왜 다시 이 강 앞에 선 걸까? 그 물음이 머릿속을 스치는 순간 남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공포도 아니었어요. 분노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체념이었습니다. 다 알고 있다는 듯, 이미 받아들였다는 듯, 그 눈빛이 어찌나 고요하던지 저는 오히려 그 눈을 마주보기가 어려웠어요. 12년 동안 수백 명을 잡아왔는데 처음이었거든요. 잡힌 사람의 눈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서류를 작성했어요. 온혁이가 옆에서 수갑을 채우는 동안 저는 펜을 들고 이름 칸에 글씨를 눌러 썼습니다. 손이 평소랑 다름없이 움직였어요. 표정도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보위부에서 12년을 버텨온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누웠을 때 그 눈빛이 천장에 붙어 떨어지질 않았어요. 눈을 감아도 있었거든요. 체념. 그게 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달라질 게 없다는 것, 이미 끝났다는 것,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것.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지금 무엇을 받아들이고 있는 걸까? 이 강, 이 순찰, 이 서류, 이 수갑. 12년 동안 당연하게 해온 이 모든 것들을 저도 언젠가부터 그냥 받아들이고 있던 건 아닐까. 그 남자처럼.
그 생각이 든 건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처음으로 이 강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로부터 2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평양에서 공문이 하나 내려왔습니다. 국경 담당 보위부 전체를 대상으로 내부 감찰을 실시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표면상 이유는 탈북 시도 건수 증가에 따른 단속 실적 점검이었어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찰이 처음도 아니었거든요. 몇 년에 한 번씩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느낌이 달랐습니다. 감찰단이 내려온 첫날부터 분위기가 묘했어요. 보통은 서류 검토하고 실적표 확인하는 게 전부였는데 이번엔 개인 면담이 있었거든요. 한 명씩 불러서 문을 닫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면담을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 표정이 하나같이 굳어 있었습니다. 뭘 물어봤냐고 물어도 아무도 말을 안 했거든요. 저도 면담을 받았어요. 감찰관은 젊었습니다. 저보다 어려 보였는데 눈빛이 차가웠거든요. 앉으라고 해서 앉으니까 서류를 한 장 내밀었어요. 지난 1년치 제 단속 기록이었습니다. 건수, 날짜, 처리 결과까지 빼곡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그걸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하나씩 물어봤어요. 왜 이날은 단속 건수가 없었는지, 왜 이 구간은 순찰 기록이 비어 있는지. 저는 하나하나 답했습니다. 틀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상했어요. 답을 해도 감찰관이 고개를 끄덕이질 않았습니다. 그냥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거든요. 마치 제 대답이 중요한 게 아닌 것처럼. 면담이 끝나고 나오는데 민혁이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 저는 어깨를 한번 으쓱했습니다. 민혁이도 더 묻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그냥 나란히 걸었어요. 감찰이 시작된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아침이었어요. 출근해서 사무실 문을 여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자리 배치가 달랐거든요. 처음엔 뭐가 달라진 건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알았습니다. 창가 쪽 자리가 비어 있었거든요. 거기 앉던 사람은 박용철 선임이었어요. 우리 팀에서 제일 경력이 긴 사람이었습니다. 15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온 사람이었거든요. 훈장도 제일 많았고 감찰이 와도 제일 꼿꼿하게 버티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자리가 하룻밤 사이에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찻잔이 하나 남아 있었어요. 아직 온기가 있었어요. 저는 그 찻잔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어젯밤까지 여기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없었습니다. 짐도 서류도 사진 한 장도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누군가 밤새 싹 치워버린 거였어요. 아무도 어디 갔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저도 묻지 않았어요. 그게 우리가 살아남는 방식이었거든요. 사라진 사람 이름을 입에 올리는 순간 다음은 자기 차례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서랍 속 가족 사진이 떠올랐어요. 아내 얼굴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4년이 됐는데 아직 아이가 없었거든요. 아내는 항상 웃는 얼굴이었어요. 제가 순찰 나가면 꼭 따뜻한 국을 끓여놓고 기다렸거든요. 그 얼굴이 갑자기 선명하게 떠오르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박용철 선임에게도 가족이 있었어요. 아이가 둘이었거든요. 그 가족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아버지가 사라진 걸 알고 있을까? 알고 있어도 아무 말 못하고 있겠지요. 그게 우리가 사는 방식이었으니까요. 숙소 방에 들어와 불을 켜지 않은 채 앉아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창밖으로 간이 보였습니다. 오늘도 저 강가 어딘가에서 누군가 건너려 하고 있겠지요. 저는 그걸 잡는 사람이고요. 근데 그날따라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저 강을 건너려는 사람과 지금 이 방에 앉아 있는 나와 어디가 다른 걸까? 저 사람은 잡히면 끝이고 나는 감찰에 걸리면 끝이에요. 둘 다 내일을 모르는 건 마찬가지였거든요. 다만 저는 아직 안 잡혔을 뿐이고 그게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박용철 선임 자리에 남아있던 그 찻잔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아직 따뜻했던 그 찻잔이 다음에 저렇게 남겨지는 게 내 찻잔이 될 수도 있다는 게 그날 밤 처음으로 실감이 났거든요. 그 빈자리가 다음엔 내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민혁이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이 친구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며칠 뒤였어요. 야간 순찰을 마치고 초소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민혁이가 제 옆에 딱 붙어 걸었습니다. 평소랑 다를 게 없어 보였는데 눈이 달랐거든요. 뭔가를 말하려다 참는 눈이었어요. 저는 못 본 척하며 걸었습니다.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면 알게 되거든요. 사람이 말하고 싶을 때는 기다려줘야 한다는 걸. 초소에서 50m쯤 떨어진 지점에서 민혁이가 걸음을 멈췄어요. 아, 너 요즘 이상한 생각 안 해?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주변을 한번 훑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덩바람만 지나갔습니다. 무슨 이상한 생각? 그냥 이상한 생각. 더 묻지 않았어요. 더 말하지도 않았고요. 우리는 다시 걸었습니다. 근데 그 짧은 대화가 그날 밤 내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상한 생각. 민혁이도 하고 있구나.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그로부터 사흘 뒤 민혁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 밤 10시 강 아래 창고. 혼자 와.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창고 문을 열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민혁이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었어요. 어둠 속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세어보니 저 포함해서 12명이었어요. 전부 우리 팀 사람들이었습니다. 낮에 같이 순찰 돌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보고서 쓰던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민혁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다들 알고 있지?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박용철 선임이 사라진 것, 감찰이 실적 점검이 아니라는 것, 다음은 우리 중 누구라도 될 수 있다는 것. 침묵이 한참 흘렀어요. 그때 구석에서 목소리 하나가 나왔습니다. 오성빈이었어요. 우리 팀에서 제일 말이 없는 친구였거든요. 30대 중반에 결혼한 지 2년 됐고 지난 봄에 아들이 태어난 친구였어요. 나는 강 건너고 싶어. 그 한마디가 창고안 공기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누군가 숨을 들이켰어요. 누군가는 바닥을 내려다봤고요. 어느 성빈이 얼굴을 봤어요. 떨고 있었거든요. 말하고 나서 자기도 놀란 것 같았습니다. 근데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보위부 요원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강 건너고 싶다는 말은 그냥 말이 아니었거든요. 탈북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반역이었으니까요. 그것도 같은 보위부 요원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그 말이 터지고 나니 나머지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나도 그 생각했어. 짧은 말들이 어둠 속에서 하나씩 나왔습니다. 저도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정하는 순간 이상하게 후련했거든요. 혼자 품고 있던 게 너무 무거웠나 봐요. 그런데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으려 할 때 박성철이 입을 열었어요. 성철이는 우리 팀에서 저랑 제일 오래된 친구였습니다. 고향이 같았거든요. 아내가 있고 딸이 둘이었어요. 위가 8살, 아래가 5살이었거든요. 가족은 어떻게 해? 그 한마디에 창고안이 싸늘해졌습니다. 아무도 쉽게 대답을 못했어요. 다들 알고 있었거든요. 이게 얼마나 복잡한 문제인지. 보위부 요원 가족은 일반 주민보다 감시가 훨씬 심했어요. 요원 본인이 사라지면 가족이 제일 먼저 끌려가는 구조였거든요. 연좌제가 일반인보다 훨씬 강하게 적용됐습니다. 우리가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탈북자 가족 처리 절차를 직접 집행해온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성철이가 다시 말했어요. 나는 애들 없이는 못 가. 그건 못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에 누구보다 단단하던 성철이었는데 그날 밤 그 목소리는 달랐거든요. 저는 그 목소리를 듣는데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 뒤로 3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가족을 같이 데려가자는 쪽이 있었어요. 성철이가 그랬거든요. 같이 못 가면 자기는 빠지겠다고 했어요. 근데 민혁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인원이 늘어날수록 들킬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아이들이 있으면 움직임이 느려지고 소리가 나고 통제가 안 된다고. 틀린 말이 아니었거든요. 먼저 건너간 뒤 나중에 데려오자는 쪽도 있었어요. 건너가면 방법이 있을 거라고. 근데 아무도 그게 실제로 가능한지 알지 못했습니다. 희망이라기보단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였거든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게 두고 가자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가족이 알면 더 위험하다는 거였습니다. 모르는 게 오히려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그 말을 할 때 그 사람 눈이 벌개졌거든요. 말은 논리적으로 했지만 속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경론이 1시간 넘게 이어졌어요. 목소리를 높이진 않았지만 창고안 공기가 팽팽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결론이 났어요. 가족 동반은 이번에 불가능하다는 것. 먼저 건너간 뒤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 성철이가 한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고개를 봤어요. 끄덕이긴 했는데 눈빛이 달랐거든요. 뭔가를 받아들인 눈이 아니었어요. 뭔가를 삼킨 눈이었습니다. 그 차이를 저는 알아봤어요. 12년 동안 사람을 읽어온 사람이었으니까요. 근데 그냥 넘겼습니다. 그때는 그냥 넘길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창고를 나오면서 민혁이가 나지막이 말했어요. 다음 주부터 시작하자. 천천히, 조용히. 12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탈북자를 잡는 사람에서 탈북을 준비하는 사람이 됐거든요. 그리고 성철이 그 눈빛이 나중에 가장 큰 균열이 될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어요. 그날 이후 우리의 하루는 둘로 나뉘었어요. 어제는 탈북자를 잡았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지난주와 똑같이 무전기를 들고 강둑을 순찰하고 수상한 인원을 발견하면 뛰어가고 서류를 작성하고 보고서를 올렸어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거든요. 달라진 것처럼 보이면 안 됐으니까요. 그리고 밤에는 준비했습니다. 처음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강 건너편 지형을 외우는 것, 초소 교대 시간의 빈틈을 파악하는 것, 순찰 경로에서 감시 카메라 사각지대가 어딘지 확인하는 것. 우리가 탈북자를 잡으러 다니며 익힌 것들을 이제 반대로 쓰기 시작했거든요. 탈북자를 막는 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탈북 루트를 짜고 있었어요. 아이러니했지만 그게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민혁이가 전체 루트를 맡았어요. 민혁이는 꼼꼼한 친구였거든요. 지도를 펼쳐놓고 강 건너편부터 중국 내륙까지 경로를 짰습니다. 어느 구간에서 이동하고 어디서 멈추고 어떤 신호를 쓸지 하나하나 맞춰가는 데만 몇 달이 걸렸어요. 그러는 동안 저는 중국 쪽 연락책을 알아봤습니다. 탈북자를 수백 명 잡다 보면 반대편 사람들 정보도 어느 정도 쌓이거든요. 어느 지역에 조선족이 많은지, 어느 루트로 사람들이 빠져나가는지, 그걸 역으로 활용했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었거든요. 연락책을 찾는다는 건 우리 정체를 드러낸다는 뜻이었어요. 보이부 요원이 중국 쪽 탈북 루트를 묻는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는 굳이 설명 안 해도 아시잖아요. 잘못 접근했다간 그 자리에서 신고당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걸렸어요. 아주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한 명을 만나고 그 사람이 연결해주는 다음 사람을 만나고 그렇게 한 계단씩 내려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준비가 2번 멈췄어요. 한 번은 팀의 갑작스러운 감찰이 또 내려왔을 때였어요. 열흘 동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평소대로만 움직였거든요. 그 열흘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숨을 죽이고 아무렇지 않은 척 버티는 게 어떤 건지 그때 처음 제대로 알았어요. 또 한 번은 성빈이 때문이었습니다. 둔비를 시작한 지 1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성빈이 아들이 아팠거든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였는데 폐렴이었어요. 병원 약이 없었습니다. 배급은 끊긴 지 오래였고 장마당에서 구할 수 있는 약은 한계가 있었거든요. 성빈이가 며칠 동안 넋을 잃고 다녔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순찰 나가서도 멍하니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말을 못 꺼냈어요. 빨리 가야 한다고,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내려갔거든요. 아이가 아픈데 무슨 말을 해요. 결국 그 한 달은 아무것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나았어요. 그 뒤로 성빈이가 오히려 더 단단해졌거든요. 빨리 가야 한다는 말을 먼저 꺼낸 것도 성빈이었어요. 여기서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약 하나 제때 못 구하는 곳에서 아이 미래가 없다고. 그 말이 나오는데 창고 안에서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2번 멈추면서도 준비는 계속됐어요. 2년째 접어들면서 루트가 거의 완성됐습니다. 중국 쪽 연락책도 2명을 확보했어요. 신호 방식도 정했고 이동 타이밍도 잡았거든요. 조금씩 실제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꿈 같던 게 계획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던 즈음에 성철이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은 거였습니다. 회합에 늦게 오거나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멍하니 있거나 저는 그냥 피곤한 거려니 했어요. 애가 둘이고 집안 사정도 빠듯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밤이었어요. 순찰을 같이 돌다가 성철이가 갑자기 멈추더니 물었어요. 철진아, 건너가고 나서 진짜 방법이 있을까? 가족 데려올 방법이. 저는 잠깐 말을 골랐습니다. 있을 거야. 방법을 찾으면 돼. 성철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웃지 않았거든요.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다시 걸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뭔가 묵직한 게 가슴에 얹히는 걸 느꼈어요. 그게 뭔지는 정확히 몰랐거든요. 준비 3년째 되던 해 가을이었어요. 성철이 아내가 보이부에 불려갔습니다. 이유는 불명확했어요. 성철이한테 물어봐도 모른다고만 했거든요. 이틀 뒤 아내는 돌아왔어요. 다행이었습니다. 근데 돌아온 아내 얼굴이 창백했거든요. 성철이도 그날 이후 입을 거의 안 열었어요. 그날 밤 성철이가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내 가족만 안전하다면 나는 어떻게 돼도 괜찮아. 저는 그 말을 위로로 들었어요. 그래서 어깨를 한번 두드려주고 보냈거든요. 근데 그게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걸 몰랐어요. 우리는 성철이를 끝까지 믿기로 했어요. 3년을 함께한 사람이었거든요. 의심한다는 게 말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실수였는지 아닌지는 드디어 날짜를 정한 그날 밤이 되어서야 알았거든요. 날짜는 11월 14일이었어요. 민혁이가 정했거든요. 그달 14일이 되면 달이 없는 날이 이틀 연속으로 이어진다고 했어요. 국경 초소 교대 시간도 그날이 제일 빈틈이 많았고 강수위도 가장 낮은 시기였거든요. 3년 동안 하루하루 강을 들여다보며 잡아낸 날짜였습니다. 민혁이가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던 그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봤지만 아무 말 안 했거든요. 저도 떨리고 있었으니까요. 날짜가 정해지고 나서 일주일이 남았어요. 그 일주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이상한 시간이었습니다. 평소랑 똑같이 출근했어요. 똑같이 순찰 돌고 똑같이 보고서 쓰고 똑같이 동료들이랑 밥을 먹었거든요. 근데 속은 달랐어요. 밥을 먹으면서 이게 이 식당에서 먹는 마지막 밥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찰을 돌면서 이 강둑을 이렇게 걷는 게 마지막 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익숙한 것들이 전부 낯설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내한테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전날 밤이었어요. 아내가 저녁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어요. 아내가 웃으면서 숟가락을 건네줬는데 저는 그 웃음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어요. 밥을 먹는 내내 한마디도 못했거든요. 아내가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더 묻지 않았어요. 잠자리에 들고 나서 아내가 잠든 걸 확인하고 저는 한참을 누워 있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한테 한마디라도 해야 하는 게 아닐까 수백 번 생각했거든요. 근데 말을 꺼내는 순간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아는 게 더 위험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아내 숨소리를 들으면서 새벽이 될 때까지. 새벽 1시였어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아내를 깨우지 않으려고 숨을 죽이며 옷을 입었어요. 문을 나서기 전에 한 번 뒤를 돌아봤거든요. 어둠 속에서 아내가 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한참 봤어요. 얼마나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문을 닫았습니다. 최대한 소리가 나지 않게. 집합 장소는 강 아래 창고에서 500m 떨어진 빈 헛간이었어요. 도착하니 이미 8명이 와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어둠 속에서 서로 얼굴만 확인했거든요. 한 명씩 들어올 때마다 숫자를 세었어요. 10명, 11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철이가 들어왔습니다. 12번째였거든요. 성철이는 아무 말 없이 구석에 자리를 잡았어요. 표정을 읽기가 어려웠습니다. 민혁이가 마지막으로 루트를 짚어줬어요. 방상류 쪽으로 200m. 거기서 셋씩 나눠서 건넌다. 건너면 갈대밭에서 모인다. 신호는 손전등 2번. 절대 뛰지 말고, 절대 소리내지 말고. 12명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혁이가 시계를 봤습니다. 2시 정각에 출발한다. 조를 나눴어요. 12명이 세 식당 나뉘었거든요. 저는 민혁이, 성빈이랑 첫 번째 조가 됐습니다. 두 번째 조, 세 번째 조 순서로 정했고 성철이는 마지막 네 번째 조였어요.
네 번째 조가 가장 나중에 강에 들어가는 조였거든요. 30분이 남아 있었어요. 그 30분 동안 아무도 말을 안 했습니다. 각자 바닥을 보거나 눈을 감거나 했어요. 저는 성철이를 봤거든요. 눈을 감고 있었어요. 뭔가를 생각하는 것 같았는데 표정을 읽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냥 뒀어요. 2시가 됐어요. 헛간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영하의 공기가 얼굴을 때렸거든요. 12명이 일렬로 강상류 쪽을 향해 걸었어요. 발소리가 나지 않게 흙을 골라 봐봤습니다. 숨소리도 최대한 죽였어요. 저는 걸으면서 자꾸 귀를 세웠거든요. 바람 소리, 강물 소리, 풀 스치는 소리. 그건 말고 다른 소리가 들리면 안 됐으니까요. 단이 보였어요. 달이 없는 밤이었는데도 강물이 희미하게 반짝였습니다. 200m쯤 되는 강폭이었어요. 저는 이 강을 12년 동안 봐왔는데 그날 밤 그 강이 그렇게 넓어 보인 적이 없었거든요. 첫 번째 조인 저희 셋이 먼저 강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이 차가웠어요. 무릎 위까지 잠겼는데 발이 곧바로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걸었어요. 당바닥 돌을 밟으면서 균형을 잡았거든요. 민혁이가 앞에서 걸었고 성빈이가 뒤에서 따라왔어요. 우리 셋이 강 중간쯤 왔을 때 뒤에서 두 번째 조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을 죽이고 걸었어요. 강 건너편이 점점 가까워졌거든요. 50m, 40m. 발이 감각이 없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거의 다 왔을 때 발이 강바닥에 닿기 시작했습니다. 수위가 낮아지고 있었거든요. 조금만 더 가면 됐어요. 그때였어요. 하늘이 하얗게 밝아졌습니다. 조명탄이었거든요. 강 위 허공에서 터지면서 사방이 나처럼 환해졌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췄습니다. 강물 속으로 최대한 파고들었거든요. 차가운 물이 목까지 올라왔어요.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움직이지 마. 북한 쪽 초소에서였어요. 불빛이 여러 개 쏟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총소리가 2번 났습니다. 허공이었어요. 경고 사격이었거든요. 저는 물속에서 숨을 참으며 뒤를 봤어요. 조명탄 빛 속에서 강 위 여기저기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멈춰 선 사람, 물속으로 몸을 낮춘 사람, 그리고 아직 강에 들어오지 못한 마지막 조 쪽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잡았다. 둘 잡았어.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마지막 조에서 둘이 잡힌 거였거든요. 조명탄이 터진 게 마지막 조가 막 강에 들어서려던 순간이었어요. 가장 노출된 위치였거든요. 민혁이가 낮게 말했어요. 계속 가. 저는 다시 걸었습니다. 오명탄 빛이 아직 강 위를 밝히고 있었어요. 몸을 최대한 낮추며 걸었거든요. 물이 허리에서 무릎으로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그때 시선이 자연스럽게 건너편 두구로 향했거든요. 조명탄 빛이 꺼지기 직전 그 찰나였어요. 중국 쪽 두구에서 작은 불빛 하나가 보였습니다. 조명탄과는 달랐어요. 아래에서 위를 향한 불빛이었거든요. 손전등이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그냥 이쪽을 비추고 있었어요. 연락책한테는 오늘 날짜를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마지막 순간까지 보안을 위해 알리지 않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저 불빛은 뭘까? 누가 저기서 기다리고 있는 걸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조명탄 빛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불빛도 함께 사라졌어요. 발이 중국 땅에 닿았습니다. 차가운 흙이었거든요. 그냥 흙인데 발바닥으로 느껴지는 감촉이 달랐어요. 몸을 낮춰 갈대밭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민혁이와 성빈이도 따라 들어왔거든요. 셋이 숨을 죽이고 엎드렸어요. 갈대밭에서 신호를 주고받았습니다. 손잔댕 2번. 다 비웠어요. 하나, 둘, 셋. 계속 세었거든요. 10명이었어요. 마지막 조에서 둘이 잡혔으니 10명이 맞았거든요. 근데 민혁이가 다시 세었습니다. 그러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9이야. 저도 다시 세었어요. 9명이었거든요. 둘이 잡혔으면 10명이어야 하는데 9명이었습니다. 한 명이 더 없었어요. 민혁이가 낮게 물었어요. 성철이 어딨어?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조에서 건너온 사람 하나한테 물었어요. 성철이 어떻게 됐어? 그 사람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방에 들어가려는데 조명탄이 터졌어. 그 순간 옆에 있던 2명이 잡혔고 나는 물속으로 뛰어들었는데 성철이는 그때 이미 없었어. 잡힌 건지 아닌지도 몰랐어. 방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없었다는 거였어요. 민혁이가 낮게 말했어요. 내가 확인하고 올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민혁이가 갈대밭을 빠져나가 불빛이 보이던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거든요. 2분쯤 지났을까요? 민혁이가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발자국만 있어. 발자국 누군가 거기 서 있었다가 떠났다는 거였어요. 기다리던 사람이 목적을 달성하고 사라진 거였습니다. 그 빈자리가 불빛보다 더 섬뜩했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저 불빛은 연락책이 아니었어요. 연락책이 거기 있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성철이가 당국에 오늘 날짜를 넘긴 거였어요. 그리고 자기는 강에 들어가는 척하다가 빠져나간 거였습니다. 같은 조였던 2명은 그 자리에서 잡혔고요. 3년을 함께 준비한 사람이 3년을 팔아버린 거였거든요. 자기 딸 2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갈대밭에 엎드린 채 민혁이가 말한 그 발자국을 머릿속으로 그렸어요.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속에서 뭔가가 끓어오르는데 밖으로 나오질 않았거든요. 어쩌면 알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성철이가 그 눈빛을 삼키던 날부터, 어쩌면 그날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민혁이가 말했습니다. 움직여야 해.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돼. 저는 일어났어요. 9명이 어둠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못 움직일 것 같았거든요. 9명이 어둠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민혁이가 앞장섰어요. 플랜 B 집결지인 패가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거든요. 저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50m쯤 걸었을까요? 민혁이가 갑자기 멈췄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멈춰 섰거든요. 저도 멈췄습니다. 민혁이가 돌아서서 낮게 말했어요. 못 가. 무슨 말인지 처음엔 몰랐어요. 집결지가 저쪽인데 왜 못 가냐고 물으려다가 그 순간 저도 알았습니다. 성철이였어요. 성철이가 플랜 B를 알고 있었거든요. 집결지 위치도 연락책 신호도 비상 루트도 전부 다요. 3년을 함께 준비했으니 당연한 거였어요. 그걸 당국에 넘겼다면 태가로 가는 건 더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9명이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거든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플랜 B가 없어졌어요. 연락책 신호도 믿을 수 없었거든요. 3년 동안 치밀하게 짜온 계획이 그 순간 통째로 무너진 거였어요. 낯선 중국 당 한복판에 젖은 옷 그대로 9명이 서 있었습니다. 민혁이가 잠깐 눈을 감았어요. 뭔가를 생각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한 군데 있어. 철이한테 말 안 한 곳. 저는 민혁이를 봤어요. 연락책 말고? 나만 알고 있던 사람이야. 혹시 몰라서 혼자 챙겨뒀거든. 민혁이가 3년 전부터 따로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연락책 루트를 짜면서 만난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알면 위험하다 싶어서 혼자만 갖고 있던 연락처였거든요. 그때는 그냥 조심스러워서 그랬던 건데 그게 이날 밤 유일한 희망이 됐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한테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요. 휴대전화가 없었거든요. 중국 땅에서 추적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다들 갖고 오지 않았어요. 민혁이가 외워둔 주소가 있었는데 강에서 북쪽으로 꽤 걸어야 했습니다. 밤새 걸어야 할 거리였어요. 도로 가야 해. 민혁이가 말했어요. 9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택지가 없었거든요. 논두렁을 따라 마을을 피해 최대한 사람 눈을 피하면서 걸었습니다. 발이 젖은 채로 굳어가고 있었어요. 무릎에 시렸거든요. 그래도 걸었어요. 멈추면 안 됐으니까요. 걷는 내내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각자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걸으면서 자꾸 뒤를 돌아봤어요. 누가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어둠이었거든요. 3시간쯤 걸었을 때였어요. 민혁이가 걸음을 늦추더니 작은 마을 어귀에서 멈췄습니다. 낡은 담장이 있었고 그 안에 불빛 하나가 켜져 있었어요. 새벽 4시였는데 불이 켜져 있었거든요. 담장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저는 민혁이 옆에 섰습니다. 여기야? 민혁이가 대문을 두드렸어요. 조심스럽게 3번이었거든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다시 두드렸습니다. 이번엔 좀 더 세게요.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남자가 얼굴을 내밀었어요. 50대로 보였는데 눈이 경계로 가득했거든요. 민혁이가 낮게 말했어요. 암호처럼 짧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민혁이 혼자 갖고 있던 거였으니까요. 남자가 잠깐 민혁이를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문을 더 열었습니다. 들어와요. 9명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작은 마당을 지나 방으로 들어가니 온기가 있었습니다. 난로에 불이 켜져 있었거든요. 저는 그 온기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어요. 몸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거든요. 남자가 조선말로 말했어요. 몇 명이나 됩니까? 9명입니다. 남자가 9명을 하나씩 훑어봤어요. 표정을 읽기가 어려웠습니다. 돕겠다는 건지 아닌지.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거든요. 대암시 후 남자가 말했어요. 닭부터 먹어요. 부엌에서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났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아내가 차려준 마지막 밥상이 떠올랐어요. 전날 밤 아무 말도 못하고 먹었던 그 된장찌개가요. 밥을 먹고 나서 남자가 말했어요. 어디까지 가려고 합니까? 민혁이가 대답했습니다. 끝까지요. 남자가 무슨 뜻인지 알았을 거예요. 더 묻지 않았거든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쉬어요. 사흘이면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 여기 있어요. 사흘이었습니다. 그 사흘 동안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잡힌 2명 생각, 아내 생각, 성철이 생각, 그리고 이 긴 여정 끝에 정말 다른 세상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요. 밤마다 난로 불빛을 바라보면서 그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성철이 생각이 제일 오래 남았어요. 그날 밤 잡힌 2명한테도 가족이 있었거든요. 한 명은 어머니가 혼자 계셨고 한 명은 작년에 결혼한 신혼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됐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성철이가 나쁜 사람이어서 배신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딸 둘 때문이었거든요. 8살, 5살. 그 마음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때문에 2사람이 잡혔어요. 용서해야 하는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건지 그 답을 사흘이 지나도록 내리지 못했거든요. 어쩌면 평생 못 내릴 수도 있는 답이었어요. 사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남자가 조용히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더니 말했습니다. 방법을 찾았습니다. 근데 쉽지 않아요. 9명이 남자를 바라봤어요. 남자가 천천히 말을 이었거든요. 트럭을 쓸 겁니다. 짐칸에 숨어서 이동하는 거예요. 국경 검문소는 제가 아는 사람한테 부탁했고요. 거기서부터는 또 다른 사람이 이어받을 겁니다. 그렇게 사람을 바꿔가면서 동남아까지 가는 거예요. 얼마나 걸릴지는 모릅니다. 1달이 될 수도 있고 2달이 될 수도 있어요. 1~2달이었어요. 긴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남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출발은 오늘 밤입니다. 준비하세요. 민혁이가 일어섰어요. 그러더니 남자한테 고개를 숙였습니다. 9명이 따라서 고개를 숙였어요. 남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거든요. 밖으로 나왔을 때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어요. 근데 사흘 전보다는 덜 무서웠거든요. 민혁이가 제 옆에 나란히 섰어요. 아무 말 없이 걸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민혁이가 낮게 말했어요. 끝까지 가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였거든요. 그 2마디가 그날 밤 제가 들은 가장 든든한 말이었어요. 1달이 넘었어요. 트럭 짐칸에서 시작된 여정이었습니다. 첫날은 짐짝들 사이에 몸을 구겨 넣고 숨을 죽였어요. 얼마나 달렸는지 몰랐거든요. 창문도 없었고 시계도 없었어요. 그냥 트럭이 멈출 때까지 버텼습니다. 멈추면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났어요.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따라 또 이동하고 또 숨고 또 기다렸어요. 그게 반복됐습니다. 중국 땅을 가로지르는 데만 3주가 걸렸어요. 낮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낯선 집 다락방에서, 창고 구석에서, 때로는 트럭 짐칸 안에서 낮을 버텼거든요. 밥은 하루 두 끼였어요. 가져다 주면 먹고 안 가져다 주면 굶었습니다. 배가 고픈 것보다 언제 밥이 올지 모르는 불안감이 더 힘들었어요. 그 막막함 속에서도 9명이 함께였거든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동남아 국경을 넘던 날은 지금도 손에 땀이 나요. 검문소를 피해 밀림 속을 걸었습니다. 가이드를 따라 걷고 또 걸었어요. 12시간을 걸었거든요. 발바닥에 물집이 잡혔다 터졌다를 반복했어요. 무릎은 이미 한계였고요. 보이부 훈련 때 산을 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나라를 위해 걸었고 지금은 살기 위해 걷고 있었거든요. 국경을 넘고 나서 이틀이 지났을 때였어요. 현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불법 입국자였으니 당연한 일이었어요. 좁은 유치장에 9명이 함께 갇혔거든요. 처음엔 그래도 괜찮았어요. 한국 대사관에 연락이 닿았다는 말이 들어왔거든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어요. 기다리면 된다고. 그런데 기다림이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밥은 하루 한 끼였거든요. 차갑고 딱딱한 바닥에 누워 자고 낮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말이 줄었습니다. 처음엔 서로 대화도 하고 농담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다들 조용해졌거든요. 열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한국 대사관 직원이 왔습니다. 또렷한 한국말로 말했어요. 신원 조회가 완료됐습니다. 곧 절차가 마무리될 겁니다. 그 말에 9명이 서로를 봤어요. 끝이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민혁이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이었어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현지 경찰들이 평소보다 많았거든요. 복도를 오가는 발소리가 빨랐어요. 민혁이가 저한테 눈짓을 했습니다. 저도 느끼고 있었거든요. 정오쯤이었어요. 유치장 문이 열렸습니다. 현지 경찰 셋이 들어왔어요. 그 뒤로 낯선 남자 둘이 따라 들어왔거든요. 양복이었는데 한국 대사관 직원이 아니었어요. 표정이 딱딱하고 차가웠습니다. 경찰 뒤에 통역이 따라 들어왔거든요. 통역이 말했어요. 북한 정부의 요청으로 본국 송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지금 이동합니다. 그 말이 유치장 안에 떨어지는 순간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본국 송환. 북한으로 돌아간다는 말이었거든요. 북한이 외교 채널을 통해 압박을 넣은 거였어요. 열흘을 버텨왔는데 하루 만에 뒤집힌 거였습니다. 성빈이가 신발 안쪽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들 사진이었거든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찍은 거였어요. 태렴을 알았던 그 아이요. 성빈이가 그 사진을 가슴에 꽉 쥐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혁이가 일어서지 않았어요. 우리는 한국 대사관과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통역이 옮겼고 경찰이 대답했어요. 결정이 번복됐습니다. 이동하십시오. 경찰이 다가오려는 순간이었어요. 복도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른 발소리였어요. 그리고 한국말이 들렸거든요. 잠깐요. 한국 대사관 직원이었습니다. 어제 왔던 그 직원이었어요. 손에 서류를 한 다발 들고 있었거든요. 숨이 약간 차 있었어요. 뛰어온 것 같았습니다. 직원이 현지 경찰한테 서류를 내밀었어요. 통역이 빠르게 말을 옮겼거든요. 이 분들은 현재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보호 절차 하에 있습니다. 강제 송환은 국제법 위반입니다. 경찰과 직원 사이에 말이 오갔어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팽팽하다는 건 느낄 수 있었거든요. 성빈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꽉 쥐었습니다. 저도 성빈이 손을 잡았거든요. 한참이 지났어요. 현지 경찰이 양복 입은 남자 둘과 낮은 목소리로 오래 얘기했습니다. 그러더니 경찰이 직원한테 말했어요. 통역이 옮겼거든요. 48시간 유예합니다. 그 안에 서류를 갖추시오.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찰과 양복 입은 남자들이 나갔습니다. 유치장 문이 닫혔거든요. 직원이 9명을 바라봤어요. 48시간 안에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더니 나가기 전에 멈췄습니다. 돌아서서 조용히 말했어요. 전달할 말이 있습니다. 디데에 잡히신 분들 중 한 명이 취조 과정에서 끝까지 나머지 분들 행방을 말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덕분에 추격이 상당히 늦어졌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유치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못했어요. 저도 못했거든요. 잡힌 2명 중 1명이 끝까지 버텨줬다는 거였어요. 휴조실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우리보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보이부 요원들이었으니까요. 그 사람이 버텨준 시간이 우리 9명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였다는 게 뒤늦게 전해진 거였습니다. 성빈이가 아들 사진을 다시 꺼냈어요.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이 애한테 다른 세상 보여주려고 왔어. 그 사람 덕분에 올 수 있었고.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성빈이만이 아니었거든요. 9명이 다 그랬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각자 흘렸어요. 48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1시간이 하루 같았거든요. 잠을 자려 해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북한으로 끌려가는 장면이 떠올랐다가 인천공항이 떠올랐다가를 반복했습니다. 민혁이는 그 48시간 동안 거의 눈을 감지 않았어요. 벽에 기댄 채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거든요. 48시간이 지나고 대사관 직원이 다시 왔어요. 이번엔 서류가 더 많았거든요. 현지 경찰과 짧게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더니 유치장 문을 열었습니다. 나오십시오. 9명이 일어섰어요. 공항까지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나라의 거리가 흘러갔어요.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걷고 있었거든요. 밥을 먹고 웃고 전화를 하고. 우리가 여기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저 사람들은 모르겠죠. 알 필요도 없고요. 그냥 그게 자유라는 거구나 싶었어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는데 손이 떨렸어요. 민혁이가 옆자리였거든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속도가 붙으면서 창밖 풍경이 빠르게 뒤로 흘렀어요. 그리고 땅이 멀어졌습니다. 이륙하는 순간 저는 눈을 감았어요. 두만강이 떠올랐습니다. 영하 20도 새벽, 그 강을 건너던 밤이요. 잡힌 2명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끝까지 버텨준 그 사람 얼굴이요. 성빈이 아들 사진도 떠올랐고 아내 얼굴도 떠올랐거든요. 된장찌개를 끓이며 얻던 그 얼굴이요. 눈물이 났어요.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리게 뒀거든요. 얼마쯤 지났을까요?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인천전은 그 단어를 입안에서 천천히 굴려봤어요. 창밖으로 구름 사이로 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초록빛 들판이었거든요. 논이었어요. 두만강 건너편 논이랑 다르지 않았어요. 같은 땅이었거든요. 같은 하늘 아래 있는 같은 우리 땅이었어요.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저는 비로소 실감했습니다. 살았다고, 새로 태어났다고. 인천공항 바닥에 발을 딛던 그 순간의 감각이 지금도 발바닥에 남아있거든요. 비행기 문이 열렸습니다. 통로를 걸어 나오는데 발걸음이 이상했어요. 무릎에 힘이 너무 들어가 있었거든요. 걸을 때마다 바닥을 확인하게 됐어요. 여기가 진짜 땅인지, 이게 진짜 현실인지, 그게 자꾸 의심됐거든요. 그런데 공항 통로 끝에서 기다리던 게 따뜻한 공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요원들이었어요. 양복을 입고 있었는데 눈빛이 달랐거든요. 안내하는 척했지만 애워싸는 거였어요. 보이부에서 12년을 보낸 저는 그 차이를 바로 알았습니다. 민혁이도 느꼈을 거예요. 눈짓을 교환할 틈도 없이 우리 9명은 일반 입국 통로가 아닌 다른 쪽으로 안내됐거든요. 격리구역이었습니다. 창문이 없는 방이었어요. 테이블 하나, 의자 몇 개. 9명이 한 번에 들어가지도 못했거든요. 1명씩 불려나갔습니다. 저는 3번째였어요. 방에 들어가니 남자 둘이 앉아 있었거든요. 북가정보원이라고 했어요. 질문이 많았습니다. 북한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작전에 투입됐는지, 아는 정보가 뭔지. 보위부 출신이라는 게 이 사람들한테는 위협이 될 수도 있고 자산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저는 하나하나 답했어요. 숨길 게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걸 던진 뒤였으니까요. 조사는 3시간이 넘게 이어졌어요. 민혁이는 더 길었거든요. 보위부 요원 중에서 직책이 제일 높았으니까요. 조사가 끝나고 나오니 창밖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국정원 차량으로 이동한다고 했어요. 9명이 차에 나눠 탔거든요.
저는 민혁이, 성빈이랑 같은 차였어요. 차가 출발하면서 공항을 빠져나왔는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고속도로가 펼쳐졌어요. 차선이 반듯했어요. 가로등이 일정한 간격으로 늘어서 있었거든요. 도로가 넓고 깨끗했어요. 저는 그 가로등 불빛이 차창 위로 하나씩 지나가는 걸 바라봤습니다. 하나, 둘, 셋. 끝이 없었어요. 저 멀리까지 이어져 있었거든요. 민혁이가 낮게 말했어요. 불이 많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북한에서 밤은 어두웠거든요. 원화치가 부족해서 거리에 불이 없었어요. 강을 건너던 그날 밤도 달이 없어서 칠흑 같았던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달랐어요. 밤인데 화냈거든요. 그냥 당연하게 아무렇지 않게. 성빈이가 차창에 이마를 붙였어요. 바깥을 바라보는데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옆모습을 바라봤어요. 이 사람이 폐렴 걸린 아들한테 약 하나 못 구해줘서 밤새 울던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지금 서울 외곽 고속도로 위에서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셋이 그냥 창밖을 바라봤거든요. 하나원에 도착한 건 밤 10시가 넘어서였어요. 처음 며칠은 그냥 멍했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을 잘 모르겠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았어요. 몸이 아직 거기 있었거든요. 새벽에 눈이 떠지면 본능적으로 귀를 세웠어요. 순찰 시간이 됐나 싶어서요. 그러다 천장을 보면 여기구나 싶었습니다. 교육이 시작됐어요. 버스 타는 법, 은행 쓰는 법, 휴대전화 개통하는 법. 당연한 것들이 하나하나 새로웠습니다. 마트에 처음 갔을 때는 진열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물건이 너무 많았거든요. 어제 있던 게 오늘도 있었어요. 내일도 있을 거고요. 그 당연함이 저한테는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성빈이는 아이브뉴 코너 앞에서 오래 서 있었어요. 캔을 하나 집어들었다가 내려놓고 또 집었다가 내려놓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냥 저 안에 있는 게 다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교육 2주째 되던 날이었어요. 새 강사가 왔습니다. 한국 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분이었어요. 남자였는데 50대 초반으로 보였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인사를 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분 얼굴을 봤어요. 그분도 저를 봤고요. 딱 1초였어요. 그 1초 동안 강의실한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이 얼굴을? 언제인지, 어디서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거든요. 수백 명이었으니까요. 수백 명의 얼굴을 일일이 기억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중 한 명이라는 건 알았습니다. 그분 눈빛에서 읽었거든요. 저를 알아봤어요. 저도 그분을 알아봤고요. 그분이 먼저 시선을 거뒀습니다. 자연스럽게 칠판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강의가 시작됐거든요.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손이 땀에 젖는 걸 느꼈어요. 가슴이 쿵쿵 뛰었거든요. 강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분도 짐을 챙기면서 서 있었거든요. 강의실에 저희 둘만 남았습니다. 그분이 가방을 들고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멈췄어요. 돌아보지 않은 채로 말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돌아보지도 않았고 더 말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닫힌 문을 한참 바라봤어요.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목구멍에서 나오질 않았거든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분이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얼마나 많은 강을 건넜을까요? 제가 포승줄을 묶었던 그 손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견뎌왔을까요? 그걸 생각하니 눈물이 났어요. 소리도 없이 그냥 흘렀거든요. 하나원을 나온 뒤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생활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계산대 앞에 서서 손님들한테 인사를 하는 게 처음엔 어색했거든요. 보이부에서 12년을 보낸 사람이 편의점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했거든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일이었으니까요. 그게 달랐습니다. 밤이 제일 힘들었어요. 불을 끄고 누우면 생각이 많아졌거든요. 잡힌 2명 생각, 끝까지 버텨준 그 동료 생각. 아내 생각이 제일 오래 남았습니다.
지금쯤 아내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연좌제에 걸려 고생하고 있는 것 아닐까? 그 생각이 들면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살아서 미안하고 떠나와서 미안하고 편히 누워있는 것조차 미안했거든요. 된장찌개 냄새만 맡으면 어김없이 아내 얼굴이 떠올랐어요. 보글보글 끓던 그 냄새가 이렇게 사람을 무너뜨릴 줄 몰랐거든요. 식당에서, 편의점에서, 길가에서 그 냄새가 날 때마다 잠깐 멈추게 됐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내가 웃으면서 숟가락을 건네주는 장면이 떠올랐거든요. 그 장면이 너무 선명해서 오히려 더 힘들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민혁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같이 밥 먹자고 했어요. 나가보니 성빈이도 있었거든요. 셋이 순댓국집에 앉았어요.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국물을 홀짝이다가 민혁이가 말했어요. 성빈이 아들 데려오는 방법 알아보고 있어. 성빈이가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말이 없었거든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이 빨개졌어요. 그날 이후 민혁이는 탈북자 가족 지원 단체 일을 시작했어요. 두 개 두고 온 가족을 데려오는 일을 돕는 거였거든요. 민혁이가 그 일을 선택한 건 당연한 거였어요. 3년 동안 루트를 짜고 사람을 연결하고 살기를 만들어 온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능력이 이제 다른 방향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하나원 강희 씨를 떠올려요. 그분이 돌아보지 않고 말했던 그 한마디요. 잘 오셨습니다. 그 말이 어떤 의미였는지 아직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용서라고 하기엔 너무 짧고 인사라고 하기엔 너무 무거웠거든요. 어쩌면 그분도 몰랐을 거예요. 그냥 할 수 있는 말이 그것뿐이었던 거겠죠. 저는 이 나라가 좋습니다. 넘어지면 일어설 수 있는 나라. 틀려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나라. 제 이름으로 제 의지로 살 수 있는 나라. 12년 동안 남을 감시하며 살다가 이제는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아요. 그게 이렇게 감사한 일인 줄 여기 와서 처음 알았거든요. 강은 그냥 강이었어요. 12년 동안 그 강이 경계선인 줄 알았어요. 건너면 안 되는 선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건너고 나서 알았습니다. 경계를 만든 건 강이 아니었어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경계를 없애는 것도 결국 사람이라는 것도요. 오늘도 저는 새벽에 눈이 떠져요. 습관처럼 몸이 일어나려 합니다. 순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몸에 배어버린 거거든요. 그럴 때면 창가에 앉아 서울 하늘을 바라봐요. 함경도 산골 하늘처럼 별이 쏟아지진 않아요. 흐릿하고 낮은 하늘이에요. 근데 그 하늘 아래 저는 아무도 모르게 울기도 하고 아무도 모르게 웃기도 합니다. 그게 자유라는 걸 이제 알아요. 강은 아직 거기 있습니다. 그가 건넜던 그 두만강이요. 영하 20도 새벽, 12명이 숨을 죽이며 한 발씩 내딛던 그 강이에요. 오늘 밤도 누군가 그 강 앞에 서 있을 거예요. 건널까 말까를 고민하면서, 살까 죽을까를 고민하면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 제가 가장 오래 생각한 장면은 따로 있어요. 하나원 강의실이었습니다. 자신을 강으로 밀어 넣었던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마주선 그 선생님이요. 그분은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어요. 잘 오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거든요. 용서도 아니고 화해도 아니에요. 그냥 잘 오셨다는 말이었어요. 근데 그 말이 어떤 긴 연설보다 무거웠습니다. 잡는 사람이 있었고 잡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두 사람이 같은 땅에서 같은 말을 쓰며 살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는 게 어쩌면 이 이야기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인지도 몰라요. 분단이 만들어 놓은 경계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서로의 적으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경계를 넘은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같은 자리에 서게 되는지를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